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강에서도요 용어 몇 가지 정리하고요.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할 때 큰 중요한 틀이 있어요. 그 틀을 한번 좀 잡아볼 거예요. 용어들 좀 잡아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쓰는 용어는 아니야. 사회생활 때 학문적인 용어예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란 말을 써요. 법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 보러 가면 문제를 뭐로 묻어요? 영어로 묻지요. 민법 시험 보러 가면 민법 용어로 묻는 거지. 우리에서는 일상 용어로 묻질 않아요. 이렇게. 그때 용어를 자꾸 서브로트해야 돼. 쉽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냥 용어를 쓰지 않고 자꾸 쉬운 말로 이렇게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 듣기는 좋지만 시험장 가면요 그렇게 안 묻는단 말이에요. 법률사실, 법률요건. 그러니까 민법을 시험 보러 가면 민법 용어로 묻고 영어를 시험 보러 가면 영어로 문제를 낸다. 그걸 생각하셔야 자꾸 용어를 서브로트 하셔야 돼. 자,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자체가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용어 쓸 줄 알아야 돼요. 법률사실이라는 것은 효과예요. 법률 효과. 이 효과란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법률 효과라 부르기도 하고 법적 효력이라고 부르요. 법적 효력. 효력이요. 법이 뭔가 효력을 줬다. 법이 뭔가 효과를 줬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법률 효과란 말을 떨어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권리 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걸 법률 효과라 부르는 거예요. 자,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발생하죠? 매도인의 권리는 대금을 지급해달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권리 생기죠. 그러니까 매수인은요. 대금적 의무가 발생하죠. 그게 법률 효과예요. 또 매매를 좀 매수인은요. 매도인에게 물건 인도해달라. 약속한 날짜에. 목적 인도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 인도 의무가 발생하죠. 그럼 대금적 청구권이니 물건의 청구권이니 권리 의무의 발생이 바로 법률 효과예요. 법이 효과를 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사실이란 말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법률 효과를 이 권리 의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은 조건이라는 뜻이야. 법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밝혀놓고 있어요. 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면 요건이 충족되면,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법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 매매를 예를 들어 제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적 청구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건인도 청구권의 권리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요건이 충족된 거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권리는 발생하지 않아요. 효과는 생기지 않아요. 그럼 한번 임대차를 들어볼게요. 자, 임대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 월세 지급해달라. 차임 지급청구의 권리가 발생해요. 그럼 또 임차는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을 인도해달라. 목적 인도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서 뭔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요건이 충족됐다는 거야.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충족된 효과는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요건은 뭐예요? 요건은 이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효과를 우리가 물질로 봅시다. 물건이라고 해요. 물질. 어떤 물질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원자.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되나요? 분자가 되는 거, 분자. 분자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분자식이 만약에 CO2다. 그러면 C라는 원자 하나, O라는 원자가 두 개 모여서 CO2가 되면 물질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몇 개의 사실이 모여야지만, 몇 개의 원자가 모여야지만 하나의 분자가 될 것이냐. 그럼 분자식에 따라 다르죠. 때에 따라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식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세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드물지만, 많지는 않지만, 하나의 원자가 이꼴 하나의 그냥 분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라 부를 건데, 하나 의사표시가 그냥 바로 그냥 요걸 충족해버려요. 그러면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몇 개 모여서 몇 개 사실이 뭐지 하나 요건이 될 것이냐는 그 요건식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크기를 그리자면 이게 큰 거죠. 이게 모여서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분자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분자식에 따라서 물질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학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이왕 나온 김에. 법률사실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적 효과를
권리무관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 법률 사실이라 부른다. 법 요건이다. 법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다. 법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면,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효과는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 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전 청약이다. 근데 법률 청약 팔겠다. 청약 팔겠다. 의사표시가 불러 의사표시. 승낙 사겠다. 의사표시. 많이 쓸 용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의사표시가 뭐냐?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라는 걸 봅시다. 매매는 요건이 이제 법에다 규정되어 있어.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매도인은 재산적 권리 이전해주기로 합의하고 매수인은 이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매매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려면요. 팔겠다. 1억 원에. 오케이. 청약권. 오케이. 사겠다. 1억 원에 사겠다. 오케이. 승낙이 합치되면요. 매매는 요건이 충족된 거야. 그럼 뭘 주냐? 효과를 줘야죠.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의 권리가 발생하고 매수인은 물건인도 청구할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그럼 대금 지급 청구권이니 매수인 매도인에게 물건인도 청구권의 권리 발생 법률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럼 매매는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기억합시다. 청약, 승낙, 의사표시, 팔겠다, 사겠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매매는 법률 요건. 그 결과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금 청구권이니 물건 청구권이 권리의 발생 법률 효과. 이걸 기억해 두세요. 혹시 이 정도 모를 수 있어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매매는 법률 요건, 대금 청구권이니 물건 청구권이 권리의 발생 법률 효과. 이 단어 기억하세요. 이 정도. 학문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단히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정리하지. 이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뭐 깊게 파고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용어는 많이 쓸 용어니까 나머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필 것이냐. 페이지 26절 피세요. 페이지 26절 피시면 거기 이제 단독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거기다 별표 2개 치세요. 응? 별표 2개. 제가 별표 2개 치세요. 제가 이제 별표 치는데 지금 2군데밖에 없어요. 권리변동 별표 하나, 단독행위 별표 2개. 이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물론 이제 기초강의 때 얘기했는데 학문적 용어예요. 이런 개념의 개념. 우리가 이제 그 수학 같은 거 공부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뭘 정의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수학하면 그 개념 정의를 하고 내리고 들어가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기로 하자. 법률행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법률행위가 아닌 나머지는 그냥 내가 뭐 준법률행위라 부르기도 하고 준법률행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법률의 규정이라 부르기도 하고 법률행위가 아닌 거 그냥 이걸 비교하는 거 법률행위 아닌 걸 나머지 그냥 기타행위라 불러. 기타행위라 불러 좋고요.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법률행위와 준법률 이걸 많이 비교해요. 이렇게요. 사람을 따지면 남자 여자 이렇게 분류하자. 크게 나눠서 이렇게. 사람 분류한 방식 이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혈액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나이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인종별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남자 여자 분류하듯이 우리가 민법을 배울 때 법률행위 아닌 건 다 기타행위라 보자. 법률행위는 뭐냐? 법률행위는 뭔가 효과를 줘요. 민법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효과를 준다는 얘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켜줘요. 권리무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효과를 주긴 주는데 권리무를 주긴 주는데 그들이 내가 원했던 사람과 내가 원했던 대로 민법이 권리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권리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효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민법이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아야지 민법 효과를 줄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뭘 원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의사표시 한 대로, 내가 의사표시 한 대로 민법 효과를 주는 거야. 내가 원했던 사람이 원했던 대로 의사표시해서 원했던 대로 권리무를 만들어가는 거.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냐. 많은 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사회생활 때 각종 계약이요, 계약.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임대 계약을 맺었다. 돈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고용 계약을 맺었다.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원했던 대로 의사표시해서 원하는 대로 효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응? 각종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예요. 근데
멤버 효과를 주긴 주는데 나머지 행위들은 어떻게 효과를 주는 거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를 고려함이 없이 이 의사를 마음을 고려함이 없이 뭘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효과를 줘버려요. 권리망을 만들어줘버려요. 그러면 법령이 아닌 나머지 기타의 준법률행위에 부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이거 의사를 고려해야 돼. 의사를 고려해서 원했던 대로.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야죠. 법령이 아닌 나머지 행위는 의사표시 필요 없어요. 의사 고려 안 할 거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썼어요. 나 죽고들랑 어디 있는 땅은 어느 자식한테, 어느 건물은 누구에게, 어느 재산은 누구에게. 유언장 쓰고 자필증 쓰고 도장 찍어놨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재산 분배하나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재산 분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장 쓰거나 유언 유증하는 건 법률행위. 죽는 사람인데 원했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남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유언 유증 없이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민법에 상속법이라는 규정에 따라서 돌아가신 사람이 뭘 원했든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배우자 1.5, 장남처는 아들, 딸 곱이 1대1 똑같이, 자식 똑같이 분배하잖아요. 그러면 상속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되는 건 기타행위야. 준법률행위 기타행위야. 유언장 쓰고 유언 유증하는 건 법률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 남기면 법률행위.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준법률행위 또는 기타행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중개법 부르는 게 다 뭐예요? 계약서 썼다. 중개사무소에서 임대계약 썼다. 매매서 썼다. 다 법률행위 하는 거잖아요. 얼마 받아라, 얼마 주라는 법 없잖아. 두 사람 머리 맞대고 원하는 대로 의사표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가 올라가잖아. 중개법 자체가 법률행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가 이거는 가르치지 않고 이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상속은 기타행위. 유언 유증하는 건 법률행위.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률행위는요. 원했던 효과를 주는 의사표가 꼭 있어야겠죠. 이렇게요. 그런데 용어 중에서 이런 법률행위를 다시 분류하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개수라 그래요. 의사표시의 개수. 의사표 꼭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법률행위는요. 그래서 개수와 방향이라 그래요. 방향.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용어를요. 모든 법률행위 반드시 의사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있고 의사표시한 대로 의사를 고려해서 원했던 대로 효과를 주는 건데 그 의사표 개수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 다 세 가지를 분류해요. 개수가 몇 개가 있다. 여기는 단독행위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합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합동행위. 이 세 가지로 분류돼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행위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행위란 말을. 단독행위,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 항상 행위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항상 행위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냐? 행위 앞에는 법률자가 생략된 거예요. 법률. 우리 법률행위 하나만 시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단독 법률행위, 계약 법률행위, 합동 법률행위. 항상 행위 앞에는 법률이란 말이 생략된 거구나. 이래서 분류한 단독행위는 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효과를 주는데 의사 개수 몇 개냐? 의사 개수 딱 하나요. 하나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요. 의사표 개수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 일방 의사표시에 따라서 원했던 사람과 어떤 효과를 줘버려 단독 법률에 부르는 거예요. 계약 의사표 개수가 꼭 2개가 나와야 돼요. 서로 대립하는 반대 방향이에요. 팔겠다, 사겠다. 임대 놓겠다, 임차 들어오겠다. 서로 반대 방향, 대립한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내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권리를 만들어가면 계약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개수가 몇 개라고요? 의사표 개수가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돼. 2개. 서로 반대 방향이야. 팔겠다, 사겠다. 이 합동행위는 의사표 개수가 2개 이상인데 2개 이상이에요. 근데 하나의 구심점이라 그래요. 이건 대립 반대 방향, 계약은 반대 방향이에요. 팔겠다, 사겠다.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권리를 만들어가면 계약 법률행위 한 거고요. 합동행위는 개수는 여러 개인데 대립하는 게 아니야. 같은 방향이야, 이건요. 같은 방향 의사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뿐 아니야. 여러 개 의사가 모이는 거예요. 개수는 여러 개인데 같은 방향이에요. 하나의 구심점이라 불러요.
잘 봐보세요. 나도 환경보호하겠다. 나도 환경보호하겠다. 나도 환경보호하겠다. 같은 방에서 모여서 사단법인, 어머니 녹색해. 법인 만드는 거 아니니까 법인. 응? 예를 들면 나도 등산하겠다. 나도 등산하겠다. 나도 등산하겠다. 하나 갖고는 안 돼.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이 법인은 혼자 만드는 게, 응? 2개 이상이 모여야지만이, 응? 사단법인, 민주산악회. 같은 의사가 여러 가지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는 얘기를 합동회의나 부르는데, 개수는 여러 개죠. 근데 같은 방향이에요, 이건요. 근데 합동회 법인 설립하는 거, 사단법인 설립하는 건데, 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법인은 시험범위,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동이 나올 일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계약은 우리가 계약법이라는 법에서 따로 10문제를 따로 가르쳐요. 10문제를. 계약법에서 10문제 따로 내요. 이거 물어볼 일은 없잖아요. 여기서 자세히 물어보면 되니까. 단독행위는요. 여기서 딱 한 번 나오고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단독행위가 단다시 문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단독행위. 의사표시 개수는 하나야, 하나. 하나 일방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효과 생기는 게 단독법률인데, 단독행위에는 다시, 자, 이건 좀 봐주셔야 돼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용어들이에요. 무슨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말씀 용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이 단독행위가 있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런데, 이미 단독행위라는 용어는 다 뭐예요? 단독법률이거든요. 개수는 몇 거래고 의사표시 개수는 딱 하나예요. 하나의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근데 일방적 의사표시 하면 돼.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돼.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런데 있는 없는 나누는 이유가 뭐냐? 뭐가 나눌 때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왜 나누는 거냐? 내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일방적 효과가 생기는데 언제 효과가 생기느냐? 상대방인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내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은 돼줘야 돼. 도달은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내가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누구한테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아까 쉽게 얘기하면요, 내용증문을 작성한다면 내용증문 작성만 끝나면 되는 거야. 서류 작성만 끝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발신시키거나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곧바로 효력 발생. 그 의사표시 완성 시 효력 발생하는 것을 서면 작성만 끝나면 돼요. 누구한테 발신 도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걸 표백주의라 불러. 표백시. 이 다음에 배워요. 이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없는 나눈 이유는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는 거야.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효과 발생의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도달은 되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시. 이때가 효력 시점이에요. 상대 없는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도달시킬 필요도 없다는 거야.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표백 시에 효력이 발생해. 시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상대 없는 단독행위 요거요. 요건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서 암기하는 거예요. 요건 조금. 멤버청 여기서 문제 되는데 없는 단독 여러분들이 다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게 상대방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없느냐 부르냐?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 사람한테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둘 다 있는 거. 자, 대표적인 게 유원, 유중.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원, 유중하면 받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근데 왜 없느냐 부르냐? 응?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증서, 공정서 아무도 몰래 유언장 작성했어. 아무도 들은 사람도 없어요. 유언장. 살아생전에 본 사람도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자, 효력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유언장 작성만 끝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이렇게 유언했다고 도달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 유중은요. 받는 사람이 있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그렇죠? 유언, 유중.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이라든가 소유권, 점유권, 권리. 예를 들면 상속 이런 거 포기한다. 상속 포기. 권리의 포기.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돼요. 세 번째는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러니까 요거 그냥 세 가지 외워주세요.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상속 같은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이 세 가지를 상대방 없는 단독 본다.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현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전달시키지 않아도 효력 발생한다. 서류 작성만 끝나면.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하지만 효력 발생하잖아요. 서류 작성만 끝나면. 그 나중에 유언장 작성해냈는데 아무도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지만 유언 효력 발생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들은 사람도 없고 전달받은 사람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발생하면 분쟁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없는 단독행위 이런 거 이거 세 가지는 반대 뭘 요구하냐. 응? 어떤 형식 내지는 형식 요식이라는 요식. 거기 갖추는 형식을 갖춰야 돼요. 또 관공서, 이 관공서의 뭐 신고 등 이런 형식을 구비해야 돼요. 이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요구한다는 거야. 이걸. 그럼 유언장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식 갖춰야 돼. 법에서 갖추는 대로 갖춰야 돼요. 응? 뭐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무슨 증서 해서 응? 자필증서에는 서명 날인, 응? 꼭 이름 적고 아버지 주민번호 적고 주소 적고 도장 찍어야 돼요. 이런 형식 갖춰지지 않으면 다 효력 없어요. 응? 이런 엄격한 형식을 요구한다는 거. 나 상속 포기한다. 말만 하고 안 돼요. 응?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사업하다 돌아가셨어요. 응? 빚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문상하는 사람들마다 문상하면서 상속 포기합니다. 상속 포기합니다. 하면 몇천 번을 얘기했을 거야. 포기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어요. 법원에 쫓아가서 상속 포기서를 접수시켜야 돼, 서면으로. 이게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 분쟁이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민법 어딜 배워도 다 불요식이에요. 매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계약 써야지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도 돼요. 그래요. 이 물건 이거 사간상자 얼마 팔지? 응? 2만 원만 줘. 2만 원 사게. 구두로도 돼요. 계약된 거예요. 전화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얼마 살게. 그래, 얼마 팔게. 오케이. 전화로도 되는 거야. 근데 계약서 서면을 작성하는 거는 못 믿으니까 이 다음에 증거를 남기는 거지. 야, 너랑 나랑 구두로 합의됐고 전화로 합의됐지만 계약서 안 썼잖아. 계약 이뤄진 거야. 민법 다 불요식이야. 형식 필요 없어요. 어디를 다 배워도. 그런데 없는 단독행위는 뭐를 요구한다? 요식 내지는 형식 내 광고 신고 등 이걸 구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또 단독행위는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단독행위 아무 때나 허용하지 않아요.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라 불러. 법정주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돼요.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 동의 승낙이 필요 없어요. 동의 승낙 안 받아도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야. 내 의사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허용되지 않아.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이 다음 보면 있는 단독행위인데 보면 취소한다, 동의한다, 해제한다, 상기한다, 철회한다, 추인한다. 이런 용어 다 알면 민법 이미 다 아는 거죠. 다 하나씩 하시는 다 용어를 극복에 들어갈 건데 다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은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이 돼요. 우리 예를 취소 하나 예를 들어 취소는 법정 140몇 조에 가면 취소는 취소권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해제는 해제권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법조문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한다는 거. 두 번째, 이런 단독행위 할 때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기한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두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같은 일방적으로 하는데 조건부 동의, 조건부 취소, 조건부 해제, 조건 기한 붙여버리면 상대방이 너무 불안정해. 하려면 그냥 해. 단독행위 할 때 뭘 붙이지 말아라? 조건 기한 붙이지 말아라. 단독행위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 허용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외워야 되는데 요식 내지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 이거 안 갖추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요. 이 정도. 그러면 상대방의 단독행위에는 없는 단독에 외워야 했을 때 세 단어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권리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있는 단독행위 많아요. 이걸 8가지가 있는데 외우지 않아 좋아요. 앞으로 많이 배울 건데 다만 외우고 싶은 분은요.
이 용어 뜻도 몰라 아직은. 이렇게 앞자다 추, 동, 철, 추동철이 낮술 먹고 취해서 낮술 먹고 취해서 면상 가득, 면상이 얼굴이잖아. 면상 가득 헤헤거린다. 여기 여기서도 괜찮고요. 앞만 쓰려고 그러는데 추는 뭐냐? 추인한다. 동의한다. 철회한다. 추인, 동의, 철회. 치는 취소. 면은 채무, 면제. 상은 상계 처리한다. 상계. 해는 해제, 해지라는 게 있어요. 이 8가지를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라 불러요. 얘들은 언제로 발생한다? 내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지만 상대방한테 뭐 했을 때? 또 다른 대조에서 발생한다. 또 이런 거 할 때는 뭐 붙이지 말아라? 조건이라든가 조건 기한 붙여서 동의 추진할 수는 없다. 이런 거 붙이지 마. 조건 기한 붙여서 해제할 수는 없다. 추동철이 낮술 먹고 취해서 면상가득 헤헤거린다. 이 8가지를 있는 단독형이라 불러요. 요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용어들이기 때문에 무슨 논리가 아니 지금요.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7쪽을 봐보세요. 자, 페이지 27쪽 보시면 용어 중에서 채권행위했다. 그것도 별표 하나 치세요. 그 제목에다 채권행위했다. 물권행위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또라는 준물권행위. 용어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 앞에 뭐가 생략됐다? 채권, 법률행위. 물권, 법률행위. 준물권, 법률행위. 그럼 이걸 뭘 이렇게 나눈 거냐? 이걸요. 사람의 법률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에는요.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고 신분상 법률행위가 있어요. 혼인하고 약혼하고 이혼하는 거 다 법률행위 하는 거예요. 혼인 내가 원했던 대로 혼인하지.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혼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입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내가 의사표에서 원했던 사람 원하는 대로 입양하는 거지.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혼인, 약혼, 입양하는 게 다 신분상 법률행위야. 물건 사고 팔면 재산상 법률행위죠. 근데 이런 행위들은 재산상, 재산에 관련 재산상 법률행위를 나누는 거예요. 재산에 관련된 법률행위를 다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채권 법률행위했다, 재산에 관련되는 거예요. 무슨 신분행위에 채권행위했다, 물권행위했다 말은 없고, 혼인하고 약혼했다, 물권행위, 채권행위란 말 없고, 채권행위했다, 물권행위했다, 준물권행위했다 그러는데, 이 채권행위를 다 법률 용어예요. 부담행위했다, 부담행위했다, 이렇게 부르고, 이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를 합쳐서 부르는 건데, 이거를. 얘는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는데, 얘들은 그냥 보통 이거를 처분행위했다 불러, 처분행위. 얘 둘이 합쳐서 그냥 처분행위했다. 부담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채권행위가 뭐냐? 재산은 재산인데, 채권행위는요, 사람이 사람한테 갖는 재산이에요.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돈을 빌린 대주가 차주에게 내 돈을 갚아달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해달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재산을 채권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물권행위 뭐냐? 물권행위는 사람이 어디 가진 재산이냐? 사람이 주로 물건에 갖는 재산이야. 주로. 사람이 물건의 재산은 물권행위라 불러요. 사람이 어떤 동산, 부동산에 소유권이 있다. 어느 토지 건물에 지상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돈 빌려주고 어느 아파트에 저당을 잡았다. 저당권이 있다. 보세요. 그거 재산이에요. 사람이 물건에 갖는 재산을 물권행위라 보면 돼요. 이 준물권행위 뭐냐? 사람과 재산인데 사람과 권리와의 관계야. 사람이 권리 갖는 재산이 권리. 대상이 사람이라면 채권행위. 그 대상이 물건이라면 물권행위. 대상이 권리라면 주물권행위 때 불러요. 그럼 뭐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작권. 저작권 재산적 가치 있잖아. 근데 이게 물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잖아요. 재산적 권리잖아. 저작권, 발명권 남한테 양도했다.
예를 들면 채권이에요. 채권. 내가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1억 받을 게 있는데 내 대신 네가 받아가져라. 채권을 남한테 양도. 채권의 양도. 그럼 이런 것은 권리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자가 발명 특허권을 남한테 양도하는 거. 뭐 채권, 채무를 양도하는 것을 이런 것은 대상이 권리잖아요. 권리. 이거 발명은 저작한 채권이 권리잖아요. 이건 주물권에 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채권의 양도, 저자 발명권, 특허권 같은 지적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 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이게 권리잖아요. 권리를 양도하는 걸 주물권에 있다 부르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용어는 기억해 주세요. 채권 양도,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주물권에 부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채권행위는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거예요. 채권행위 하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청권량은 권리가 발생해. 매매가 채권행위 한 거예요. 근데 매도인 매수인한테 대금을 지급하라 요구해서 대금 지급받아야지 만족하는 거죠. 돈 빌려주는 행위가 채권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빌려간 사람한테 내 돈을 갚아달라 요구했더니 돈을 갚아줘야지 만족하는 거지. 채권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해서 구해서 채무자가 뭔가 이행을 해줘야 돼. 돈을 갚아줘야 되고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고 계약을 계약도 이행해줘야 되고 상대방 이행해줘야지만이 만족하는 거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 남은 게요. 물권행위는 왜 처분행위라고 그러냐.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이 물권행위 이루어지면 다 모든 게 다 끝나. 더 이상 물권행위 더 이상 누가 뭘 해줘야 되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잖아.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권행위 했다 불러요. 그런데 보통 사회생활 때 채권의 물권행위는 보통 이게 원인이 되어서 보통 이게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부동산 매매 한번 해봅시다. 5월 1일 날 어디 있는 토지 한 필지를 5억에 사고 팔 매매 체결했어요. 계약 썼어. 5월 1일 날. 계약서 쓴 날은 채권행위 한 거예요.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계약대로 한 달 뒤에 6월 1일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지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 월 며칠 날 부동산 얼마에 사고 팔기를 하자. 부동산 매매 쓴 날은 채권행위 한 거고 그 결과 잔금 치른 날이야. 잔금 치르고 매수인이 잔금 치르고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상 넘겨받으면 다 끝났죠. 그럼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는 물권행위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지나가다가 아저씨 이 수박 한 통 얼마예요? 예, 2만 원인데요. 1,000원만 깎아주시지. 좋습니다. 19,000원에 드리지. 좋습니다. 10,000원 사겠습니다. 여기까지 채권행위야. 그만큼 끝난 게 아니잖아요. 권리는 발생했지만 이어서 수박을 넘겨주고 19,000원 지급해야지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어서 지갑에서 19,000원 넘겨주고 수박 넘겨받는 게 바로 물권행위예요. 그러니까 채권 물권행위는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고 따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부동산 매매계약은요. 잔금 치는 날을 한 달 뒤로 하면요. 한 달 전에는 채권행위, 한 달 뒤에 잔금 치고 등기 넘기면 물권행위. 시간적으로 따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함께 이루어지기도 해요. 현실 매매는요.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한 거 보세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행을 남긴다, 더 내면 않는다. 그럼 아쉽게 얘기하자. 등기 내는 날, 부동산 매매계약 쓴 날은 계약서 쓴 날은 채권행위 한 거고 잔금에 등기 내는 날은 등기 냈다 그러면 물권행위 한 거.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 더 이상 이해문제 없잖아요. 그걸 등기 내는 날을 처분행위했다, 물권행위했다 보면 돼요. 이렇게요. 이런 관계 들어간다는 거. 그렇지만 이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는 쳐주고 읽어주셔야 된다. 그 정도는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요건데 페이지 29쪽이에요. 이거 별표 하나 쳤어요. 자, 페이지 29쪽을 피시면 이렇게 용어들이 많아요. 이 법률행위에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 많이 나와요.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자, 용어들인데 일단 법률행위 그러면 대표적인 뭐라 했죠? 우리가 사용할 때 각종 계약 맺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대표적인 법률행위 있잖아요. 계약 맺는 게. 그러니까 법률의 성립요건이란 말은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의 효력요건이 봅니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보자고요. 자,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지만 틀을 잡는 데 중요해요. 우리가 각종 계약을 맺어봅시다. 그러면 어느 법률행위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이 법률이 성립하려면요. 첫째, 이 세 가지 갖춰야 돼요. 이 셋 중에 하나 빠져버리면 법률이 성립하지 않아요. 항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갖춰져야지만이 성립이 되는 거야. 요건 중에 하나도 구비가 안 되면 다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각종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이 사람을 당사자라고 불러요. 당사자가 있을 거.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 두 번째, 모든 법률의 계약 성립하려면 그 목적 있을 거. 내용이 있어, 내용. 계약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 목적이 있을 거. 그리고 플러스 반대 모든 법률행위는 성립하려면 모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뭐예요? 원했던 사람한테 원했던 데 효과 주는 게 법률행위잖아. 모든 법률행위 이루어지려면 각종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계약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존재할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다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법률에 성립하려면, 계약 성립하려면 당사 사람이 있을 것, 그리고 목적이 있을 것, 플러스 의사표시 있을 것. 세 가지만 있다면 성립이 되는 거고.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다 불성립이야.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일단 성립을 따져봤어. 자, 법률행위가 성립이다. 각종 계약의 성립이다. 따져봤어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어. 그럼 성립된 거야. 셋 중 하나도 구비가 안 됐어요. 셋 중 하나 빠져버렸어. 그러면 불성립된 거야.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 요건이 모두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면 성립. 셋 중 하나도 존재하자는 불성립인데, 그럼 성립이 안 됐어. 불성립. 불성립된 것은요, 법률행위로 불성립한 것은 아무 법적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계약이 안 맺어졌대요. 계약이 성립이 안 됐대요. 성립도 안 된 계약을 놓고 유효다, 무효다 논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성립이 됐어. 이걸 따져봐야 돼, 먼저. 그 성립이 됐더라. 이 세 가지는 존재하더라. 세 가지 모두 갖췄어. 그럼 그 다음 따지는 게 뭐냐? 효력 요건이에요. 일단 성립이 됐다면, 불성립한 논할 필요 없고, 계약으로 성립도 안 된 계약을 논할 필요 없잖아요. 성립됐다면 두 번 따지라는 것이 과연 뭐냐? 성립된 계약이 과연 유효, 효력이 있는 계약인지, 계약이 무효인지, 이걸 따져야 돼요. 계약이 성립했다 다 유효하다는 게 아니에요.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이걸 따지는 거, 유효인지 무효인지 따지는 걸 효력 요건이라 불러요. 효력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유효. 효력 요건 중에 갖춰지면 뭔가 문제 생겨버리면 무효되는 거야. 여기서 민법 공부할 때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란 말과 어느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단 말은 같아 달라요. 다른 거죠. 법률행위가 무효란 말은 뭡니까? 일단 법률행위로 계약으로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 불성립은요, 계약자 성립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림이 틀리잖아. 무효와 불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따져봤더니 무효가 됐어. 무효가 돼버리면 더 논할 필요가 없어. 무효인데 뭘 논합니까? 일단 유효해. 그 다음 따지는 게 뭐야? 유효하다면 과연 나중이라도 없었던 일로 취소가 가능한 거냐, 아니면 취소 못하는 법률행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냐, 취소가 안 되는 거냐, 이 네 가지 따지는 거. 유효인지 무효인지. 일단 유효하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없는지 따지는 거. 이 네 가지 따지는 게 효력 요건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말로 한번 정리합시다.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문제다. 성립한 이후의 문제다. 성립도 안 돼버리면 논할 필요 없잖아요. 성립한 이후의 문제다. 법률행위의 불성립이란 말과 무효는 의미가 다르다. 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냐. 일단 뭐야지만이 유효해야지만이 취소할 수 있냐 없냐 논하는 거지.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이 그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기억해 주셔야 돼. 일단 유효가 돼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는 거예요. 무효를 취소한다는 말 없고, 일단 성립이 돼야지만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논하는 거고, 이걸 네 가지 논하는 거야. 성립도 안 된 걸 논할 필요 없어요. 성립한 이후의 문제잖아요. 이게 간단한 그림이지만 이게 굉장히 민법 중요한 거야.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셔야 돼. 항상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된다. 성립, 불성립, 유효, 무효.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논하는 것이다. 효력 요건에 들어가면 제가 이거를 요즘 우리 이론적인 거 안 묻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원래 법대학생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근데 우리가 학문적인 묻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면 성립. 셋 중 하나 존재하면 불성립인데, 효력요건을 너가 성립했어. 그럼 성립했어요. 이거 내가 성립했어요. 불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효력요건 따지러 가야 되잖아요. 효력요건을 논할 때, 유연지 무연지를 논할 때는 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을 거. 능력을 따져봐야 돼. 능력 중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따져봤더니 이 능력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권리 능력이 없어, 의사 능력이 없어, 행위 능력이 없어. 그럼 이거 유효하지 못하고 무연해지는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걸 따지는 거고. 그 목적, 법령의 내용, 계약 내용. 그 내용을 따면 계약에서 계약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용을 목적으로 해봐. 계약 내용. 그 계약 내용이 과연 확정할 수 있는 건지. 계약 내용이 제가 기초 강의 때 좀 했어요. 가능한 것인지. 과연 계약 내용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그 계약 내용이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건지. 네 가지 따져봐야 돼요. 그 계약 내용은 확정되고 그리고 엔드 또는이 아니에요. 엔드 그리고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법해야 되고 그리고 타당성.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췄어. 네 가지가 모두 구비되면 유효. 넷 중에 하나도 구비가 안 됐어요. 그 계약 내용이, 계약 목적이,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 내용이 확정받는 말 불확정이에요. 확정되지 못했어요. 가능해 받는 계약 내용이 불능해요. 불가능해요. 불능해요. 적법하지 못하고 위법해요. 자, 타당성이 없다면 이 넷 중에 하나도 걸리는 게 있다면 이 네 가지 동시에 갖춰야 돼요. 엔드 개념이야, 엔드. 넷 다 갖추면 유효. 넷 중에 하나 걸려버리면 이 넷 중에 하나 걸려버리면 이 계약 성립했더라도 다 뭐다? 무효이다. 유효하지 못하고 이건 취소 없어요. 무효이다. 의사표시는 있어. 존재하는데 물론 여기서 시험 범위 이제 보면 여기서 한 문제, 평균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 뭐 거의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이렇게요. 요즘 출제 경향이 이렇게요. 보통 법률 요즘 세 문제쯤 나오는데 이 3, 4회 때도 세 문제 나왔어요. 벌써 세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결정 났어요. 거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 사람의 의사표시요. 내 마음을 나타내는 거. 의사표시는 하자 있는 결합 있는 의사표시 있어요. 그 비진이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남에게 사기나 강박 다른 의사표시였다면 이 계약 성립했더라도 이걸 결합 있는 의사표시라 불러요. 이 다음에 굉장히 어렵게 배우죠. 107조, 108조, 뭐 109조 착오, 110 사기 강박. 여기 해당돼 버리면 이 성립한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취소의 문제로 넘어가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민법 총칙이 다 어렵지만 근데 의사표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과거에 여기가 처음에 많이 나왔어요. 막 두세 문제씩. 근데 최근은 계속 한 문제씩 나와요. 한번 기출경향 보세요. 의사표시 파트. 요즘은 어려운 부분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법대 학생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도 출제비에 맞춰야지. 예전에 막 세 문제씩 나왔어요. 옛날에요. 지금은 한번 보세요. 30회, 31회, 32회, 32회, 한 5년치 봐보세요. 거의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34회 때도 한 문제 나왔어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죽기사기로 팔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출제 비중을 볼 줄 알고, 우리는 법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점에 필요한 짓을 묻는구나. 근데 여기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거 옛날 시간 엄청 나와. 추정이 바뀌었다. 세 문제씩 나오면 죽기사기로 해야죠. 이제 한 문제 나온다. 이 다음 배울 거예요. 여기 해당돼 버리면 효력요건에 문제 생겨버리는 거야. 무효내지, 성립한 범위에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취소가 이걸 배우는 건데, 오히려 여기가 더 중요하네요. 자, 좀 다음 시간에는 범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에서 적법, 타당 여기 중심으로 학습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